안녕하세요. 필름앤 페스티벌의 황동미입니다. 오늘은 아주 즐거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이야기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이었죠. 2022년도를 사람들이 어쩌면 영화제 순환시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영화제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시작은 강원도였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도 아니고 하여튼 강원도에서 영화제 두 개가 순항하던 영화제 두 개가 순식간에 폐지되었습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그 다음에 강릉국제영화제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이 되어서 제천으로 다시 이야기가 옮겨갑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한 문제로 제천시와 영화제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해임이 되었고, 심지어 제천시에서는 두 사람을 어떤 경찰에 고발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말이었던 12월 26일에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상업영화 배우인 정준호 씨를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립대한영화제의 기치를 내걸었던 전주영화제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배우로서 영화 행정에 대해서 혹은 영화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쉬움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영화계의 인사들 요 반대 의사를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사직을 사퇴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이와 별개로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전주시에서는 정준호 씨를 임명 강행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영화제 일각에서는 전주영화제를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경한 대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아도 영화제 쪽이 왜 이렇게 좀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나, 혹은 영화제의 순환시대가 왜 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자체장이 영화제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영화제는 대부분이 지자체 산하의 사단법인 형태입니다. 물론 전주의 경우에만 재단법인이고요. 다른 모든 영화제들은 대부분 사단법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법인 형태 안에서 조직위원회,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위원장은 지자체장이 보통 맡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장은 영화계 인사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영화와 관련된 전문성 혹은 영화제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제가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나뉘어 있고, 그 자리에 지자체장과 영화제 인사가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의 정관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 목표를 무엇으로 두고 봤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영화제의 독립성, 즉 정치적 외압이라든가 어떤 외부의 휘둘림에 휘둘리지 않고 영화제 자체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순항하도록 하는 그런 독립성을 전제로 해서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사실 조직 형태에서만이 아니고 이 조직을 운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얼마나 독립적인가, 이게 가장 핵심적입니다. 영화제 조직과 관련해서는 제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제천이나 혹은 부천국제영화제의 조직도를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이 있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국 안에 여러 행사를 담당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부처들이 존재하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직 형태가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이 대략 1년에 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 국고와 그 다음에 지방에서 주는 지원금, 지방의 지원금 10위 혹은 부산 같은 경우는 구비가 일정하게 조금 아주 적게나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고, 시비, 구비를 합쳐서 대략 60%가 좀 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체적으로 그 외의 부분은 자체 수입이라든가 혹은 후원,
우리가 이제 흔히 스폰서십이라고 하는데요. 후원 같은 거나 혹은 협찬 같은 걸로 감당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도 규모의 영화제가 이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고, 부산이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름대로 자체 수입과 그 다음에 후원으로 40%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산 이외의 영화제들은 국고나 지방세를 통해서 받는 공적 지원이 80%, 심하게는 90%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국가에서 어떤 공적 지원을 끊을 경우에 영화제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는 형태의 예산 구조라, 이렇게 말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영화제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입장권 판매, 굿즈를 판매한다든가, 혹은 경쟁에 진출한 작품들로부터 출품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참가자들의 어떤 그 배지라고, 이제 아이디 카드라고 흔히 말하는 배지를 판매한다거나, 혹은 이제 제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지만 음악 행사가 있어서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체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비중은 굉장히 낮다는 것이고요. 협찬이나 혹은 스폰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광고 유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유치는 당연히 광고주 입장에서는 큰 행사에 더 많이 유치를 그러니까 더 많이 자기 광고를 노출하기를 원할 테니까 큰 영화제일수록 더더욱 광고 유치가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영화제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영화제의 순환과 그 다음에 이 구조와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방식을 말씀드려 보자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일방적 예산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영화제 하고 싶으면 해. 근데 내년 예산에서 영화제와 관련된 지원금은 싹 다 뺐어. 그래도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시든가, 이런 태도인 거죠. 결과적으로 평창이나 강릉은 영화제 자체를 지속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건 아주 유치한 수준인데, 보통 그 지자체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전임자의 지적 혹은 전임자 흔적 지우기,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정치적으로 유치하다라고밖에 사실 할 얘기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제천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제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면서 시에서 지역의 행사를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기를 영화제에 요청했고, 영화제에서 실제로 그거에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콘서트들을 기획하고 음악 행사들을 많이 넣었는데, 우천이라든가 이런 어떤 불운한 사태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면서 많이 예산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와 영화제가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약간의 책임 전가,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주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냐면, 전주는 그냥 조직위원장인 시장께서 영화제와 관련돼서 내가 아는 사람을 그냥 영화제에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낙하산처럼 추천을 했는데, 그게 어떤 뭐 합리적이라거나 혹은 이런 설득력 없이 그대로 관철되어 버린 경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주가 그냥 영화제라기보다는 독립과 대안의 기치를 내건 영화제인데, 여기에 상업영화, 그리고 이전에 영화제와 관련된 어떤 노력이라든가 혹은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상업영화 배우인 사람이 와서 집행위원장 역할을 갑자기 한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과 동시에 집행위원장의 이런 일방적 태도, 소통이 불가능한 일방적 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뭐랄까요, 영화제를 둘러싼 갈등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작년 한 해가 안타깝게도 영화제 순환 시대였다, 순환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아쉬운 건, 영화제를 둘러싼 어떤 거버넌스의 부재,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버넌스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말로 하면 아마 협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제가 제가 이제 첫 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에 혹은 지역에 해당 지자체의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투영되는 행사이지요. 그리고 영화 산업과 영화 문화를 둘러싼 또 나름의 욕망이 또 그 안에서 분명히 분출되고 있습니다. 영화제를 통해서 들어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차원의 예산, 그 다음에 지방자치 차원의 지방의 예산, 지역의 예산, 그리고 또 그런 공적 예산 외에도 영화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광고주들, 이런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돈과 노력과 에너지를 영화제에 쏟으면서 그 영화제를 통해서 투영하고 싶어하는 자신들 각각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 같은 경우 영화 산업과 영화 문화를 육성하는 욕망이 있겠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역 활성화와 지역의 홍보, 그 다음에 또한 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권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주들 같은 경우는 영화제를 통해서 자기 기업이나 혹은 단체의 광고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각각의 욕망들이 서로 잘 협의되고 또 서로 잘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협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협치의 과정이 사실상 부족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떤 큰 영화제와 작은 영화제들 간에,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영화제들에 맞는 특성과 그 규모에 맞는 적절한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의 그 지역적 특성과 결합된 형식의 영화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건설적이고 대안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혹은 유치한 어떤 정치적인 떼쓰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관객과 혹은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과 또 그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축적된 어떤 그 문화적 역량, 이런 것들이 일시에 사라져버리는 방식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안타까움이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아까 예산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 한 60% 정도가 좀 넘어서는 수준으로, 그리고 그 외의 영화제들 같은 경우는 심하면 8, 90%까지 어떤 공적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의 예산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외국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사실 외국도 경우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베를린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도 역시 지방정부와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포함해서 약 80% 정도의 공적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그런가 하면 미주에 있는 토론토 국제영화제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그 정부 지원 혹은 공적 지원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30% 수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예산, 그러니까 자기 자체 수입이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자체 수입이 거의 50%에 육박할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토론토 영화제가 미주 지역, 그리고 유럽까지 포괄해서 서구권 영화제 중에서 가장 자체 수입이 또 많은 영화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베를린 같은 경우는 영화제 외에 또 마켓이 별도로 있어서 상업적인 부분을 또 마켓에서 담당하는 측면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공적 지원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칙 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나 상황이나 혹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자신들의 방식과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영화제에 관여하는 각 주체들 안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까지 가는 그 거버넌스 체계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이고, 그 결과물은 그 영화제를 즐기고 그 영화제를 통해서 어떤 문화적 향유, 이런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과 또 영화제를 통해서 자신의 영화 역량을 뽐낼 수 있는 계의 인사들, 그러니까 영화 창작자들이겠죠. 그래서 관객과 창작자가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즐겁게 되는 이 과정까지 가도록 하는 그 거버넌스 체계 자체의 중요성, 이것이 가장 강조되어야 할 지점인데, 이 지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도 거의 20여 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티격태격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국내 지자체들에서 영화제 개최에 관한 열망이나 혹은 어떤 그 열풍, 이런 것들이 조금 사그라들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외국의 영화제들 역시 과거와 같은 형태의 운영 방식과 조금 다른 형태의 운영 방식 같은 걸 이제 취하거나 혹은 영화제나 마켓이 폐지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유행이 지나갔다, 이런 차원보다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굳이 영화제가 아니어도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좋은 문화 행사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언제나 항상 필요로 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운영하기 위한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라고 하는 것들, 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항상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영화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이후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영화제의 변화 과정에서 지역 정부와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